여러분 안녕하세요. 영화 연예의 레알 진심인 편 김혁희입니다. 그런데 이번 주 어떡하죠? 너무 재밌습니다. 바로 치고 들어갑니다. 2010년에 아이언맨2 이후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에서 활약해온 블랙 위도우의 스칼렛 요한슨이 자신의 단독 영화 블랙 위도우의 개봉을 앞두고 한 발언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스칼렛은 지금까지 블랙 위도우가 피스 오브 그러니까 성적 대상으로 취급되어 왔다는 발언을 했는데요. 이건 과거 작품들을 다소 경멸하는 듯한 처사가 아니냐는 반응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이번에 공개된 과거의 인터뷰에서 스칼렛은 아이언맨2를 돌이켜보면 정말 재밌고 멋진 순간들이 많았는데요. 이 캐릭터는 아주 성적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블랙 위도우가 뭔가의 일부인 듯 예를 들면 소유물이라던가 아무튼 피스 오브 X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토니가 그녀를 두고 나도 갖고 싶어 라는 식으로 말한 적도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한편 성적으로 취급된 것에 대해 당시엔 칭찬처럼 느껴졌을지도 모른다고도 덧붙였네요. 지난주에 SNS를 잠시 관두겠다고 선언한 할리퀸 마고 로비는 지금 멕시코에서 남편 톰 맥커리와 즐거운 휴가를 보내고 있는 중입니다. 두 사람은 2013년에 영화 촬영 중에 만나서 사귀기 시작했고요. 2016년에 호주에서 비공개 결혼식을 했다고 말했지만 한 관계자가 2017년에 밝힌 바에 따르면 마고와 톰은 적어도 3년 전에 결혼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는 건 비공식적으로 2014년에 이미 결혼을 했다는 거죠. 톰 맥커리는 아내인 마고와 제작자 일도 하고 있는데요. 넷플릭스에서 공개될 예정인 드라마 메이즈를 프로듀스하는 중입니다. 부부가 제작하는 경우라면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나 드웨인 존슨의 경우를 들 수 있겠죠. 헐리우드에서 어느 정도 연기자로 성공한 뒤 제작자인 배우자와 결혼하고 제작사를 차려서 제작자로 일하는 경우는 꽤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안젤리나 졸리가 요즘 첫 번째 남편이었던 조니 리 밀러와 재회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요. 다시 한번 빠르게 정리하자면 안젤리나와 조니는 20년 이상 인연을 이어오고 있죠. 1995년 영화 해커스에서 만나서 안젤리나는 20살 때 조니와 결혼한 바가 있었고 인생에 있어 조니와 헤어진 것이 가장 후회스러운 일이라고 말한 것도 지난주에 깔아드렸습니다만 조니가 사는 곳이 뉴욕인데요. 안젤리나가 이 당시 자녀들을 데리고 뉴욕을 방문했었다는데 이때 같이 시간을 가졌고 아들들도 소개했다고 합니다. 안젤리나의 첫째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연대생이고 안젤리나와 브래드 피트는 연대생 학부모죠. 그런데 이제 곧 둘째 아들이 대학을 가야 하는데요. 이 친구는 뉴욕에서 대학 생활을 하고 싶어 해서 조니 아저씨를 소개시켜 줬다는 거죠. 평소 안젤리나의 성격을 아는 사람들은 이렇게 자녀들까지 소개시켜주고 왕래할 정도라면 베니퍼 커플처럼 재결합 가능성이 있다고 추측하는 중입니다. 그리고 안젤리나 졸리와 브래드 피트의 재판에 대한 뒷얘기도 슬슬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살짝 정리를 하자면요. 두 사람의 이혼이 성립된 건 2019년이죠. 그런데 세계 도처에 뿌려진 그들의 부동산 및 양육권을 두고 재판이 장기화되어 왔고 최근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양육권 5대5로 말이죠. 그런데 새로 밝혀진 건 이겁니다. 안젤리나 측은 작년 12월에 재판 자료를 제출했다는데 여기엔 아이들이 법정에서 증언하고 싶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증언을 할 아이들은 6명의 자녀 중 3명, 구체적인 이름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 장남 매덕스는 이미 증언을 해서 이번 건에서 제외하며 팍스, 자하라, 사일로, 그 다음 쌍둥이인 녹스, 비비안 중에 3명이고요. 나이로 위에서 끊으면 팍스, 자하라, 사일로가 됩니다. 재판 자료 문서에는 아이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연령에 도달했고 재판이 이들의 감정적인 측면에 큰 영향을 미칠 것에 틀림없으며 아이들 중 3명은 증언을 하도록 의뢰받았다. 이 무익한 과정에 아이들을 말려들게 하는 건 부당하고 잔혹하다 라고 쓰여 있었다고 합니다. 안젤리나와 브래드는 당초 사건 내용을 공개하지 않을 생각이었고 존 우더커크 판사를 선임했으나 작년 8월에 안젤리나 측이 판사와 브래드 피트 사이에 비즈니스 관계가 있다고 주장을 하면서 판사 교체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판사는 계속 사건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젤리나는 우더커크 판사의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었는데요. 우더커크 판사는 졸리가 아동의 건강, 안전 및 복지와 관련된 증거, 그녀의 주장에 중요한 증거들을 부적절하게 배제하여 공정한 재판을 거부했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빌리 아일리시가 과거 동영상 때문에 곤혹을 치르고 있습니다. 얼마 전 한 틱톡 사용자가 빌리의 과거 동영상을 매시업 시켜서 올렸는데요. 여기서 이렇게 발언을 한 거죠. 이 단어는 중국인이나 중국계 사람들에 대한 멸칭이 아니냐 라면서 지금 중국에서 격렬한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영상을 보면 빌리가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런 노래에 입을 맞추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두 번째 영상에서 빌리는
블라센트라는 아프리카계 사람들의 액센트로 대화하는 모습이 있고 마지막에는 아시아계 언어로 장난을 치는 듯한 장면이 있어서 파문이 일파만파 퍼지고 있는데요. 이 동영상은 즉시 100만 뷰를 뚫었고 이 동영상이 불편한 사람들은 샵 빌리 아일리시 캔슬드, 빌리 아일리시는 끝났다 라는 해시태그를 걸고 있는 중입니다. 일부 네티즌들은 빌리가 입장 발표를 해야 된다 라는 반응을 보였고요. 한편으로 당시 빌리는 고작 14살인데 너무 민감한 거 아니냐 라면서 옹호하는 의견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요즘 빌리가 사귀고 있는 배우 매튜 타일러 보스가 과거에 아시아인과 아프리카계 미국인 LGBTQ를 차별했고 2012년에 가수 아델을 두고 영국의 미스 픽이라고 했던 게 밝혀져서 사과 코멘트를 발표했습니다. 과거에 제 SNS로 쓴 내용을 사과하고 싶습니다. 제가 사용한 단어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배려가 부족한 것이었습니다. 어떤 맥락에서든 그런 말을 썼다는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려 10년 전에 매튜가 SNS에 올린 내용이라는데요. 진짜 유명해지려면, 유명해졌다면 자신의 과거를 돌아봐야 하는 건 전 세계 공통이네요. 빌리도 조만간 입장을 내긴 해야겠죠 라고 생각했는데 발표를 했습니다. 이건 제가 13살, 14살 때의 것으로 아시아 커뮤니티의 사람들에 대한 멸칭인 줄 모르고 그 곡을 따라 말하는 동영상이 사람들 사이에서 급부상했습니다. 제가 그런 말을 했다니 놀랍고 부끄럽고 토할 것 같네요. 그 단어는 저희 가족들이 사용한 적이 없던 말로 그 곡을 통해 처음 듣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나는 무지하고 연령이 어땠던지 간에 상처를 주는 말이었던 건 사실이며 변명이 되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편집된 동영상엔 제가 장난스러운 소리로 말하는 장면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장난을 어렸을 때부터 애완동물이나 친구, 가족들에게 해왔습니다. 그건 우스꽝스러운 것이지 누군가의 흉내, 어딘가의 언어나 액센트 또는 문화를 무시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라면서 끝을 맺었네요. 테일러 스위프트가 앨범 레드의 재녹음 버전을 11월 19일에 발매한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웬일로 배우 제이크 질레날이 트위터 트렌드로 올라갔습니다. 이 상관관계 궁금하시죠? 테일러는 얼마 전 데뷔 때부터 계약한 회사 빅머신 레코드와 저작권 문제로 옥신각신하다가 아예 과거의 앨범들을 전부 재녹음해서 발매하겠다고 발표를 했죠. 그래서 작년부터 녹음에 들어가서 지난 4월에 2008년에 발표했던 두 번째 앨범 피어리스의 재녹음판을 발매했고 이어서 앨범 레드도 같은 방식으로 발매할 예정이라는데 이 앨범은 미발표곡을 포함해서 무려 30곡을 수록하며 이 중엔 재생 시간이 10분이 넘는 그런 곡이 있다고 하죠. 그런데 이 10분짜리 대곡이 당초 너무 길어서 짧게 줄였던 All Too Well의 오리지널 버전일 거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앨범 레드엔 테일러가 2010년에 사귀던 배우 제이크 질레날에 대한 노래가 많고 테일러가 제이크에게 바친 앨범이다 라고도 했으며 곡 중에 제이크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이는 가사도 여럿 있었죠. 아무튼 이런 일로 다시금 둘의 연애사에 숨겨진 비화들이 노래로 공개될 거라면서 테일러의 팬들이 들뜨고 있습니다. 올해는 제이크에게 가장 힘든 한 해가 될 거다. 올투엘의 10분 버전에 전부 담겨 있겠지. 테일러 팬 전원이 모두 이걸 듣고 제이크를 묘사한 파트를 찾아낼 것이다. 팬들이 이런 의견들을 트위터에서 나누다 보니까요. 제이크 질레날이 트위터 트렌드 상단에 들어갔다는 그런 이야기. 그리고 왜 테일러가 앨범을 재녹음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자면요. 테일러가 2018년까지 소속되어 있던 레이블 빅머신 레코드는 스쿠터 브라운이 한화 3,300억에 인수를 해서 큰 뉴스가 된 바가 있었죠. 이 거래로 테일러의 과거 곡들의 권리가 스쿠터 쪽으로 넘어갔고 테일러에게는 자신의 곡임에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는 제약이 생겼죠. 한마디로 자기 곡인데 자기가 무대에서 못 부른다는 겁니다. 또한 테일러는 스쿠터가 저스틴 비버와 카니 웨스트를 이용해서 자신을 괴롭혀왔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 뒤로 판권을 둘러싸고 옥신각신했지만 스쿠터가 빅머신 레코드를 다른 회사에 매각했다고 보도가 되면서 두 사람의 관계는 더 악화가 되는 바람에 아예 테일러는 앨범을 전부 재녹음하기로 한 것이죠. 그런 가운데 스쿠터도 최근 인터뷰에서요. 전 후회했고 그 거래에 대해서 테일러가 그런 반응을 보인 게 슬픕니다. 일어난 일 모두가 정말 혼란스럽고 사실에 근거한 것도 아닙니다. 그녀가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겠네요. 전 테일러에게 얘기 좀 하자고 몇 번이나 전했지만 전부 거절당했습니다. 비밀 유지 계약하에 그녀에게 판권을 되팔겠다고도 했지만 그녀의 팀은 거부했습니다. 모든 것이 못내 아쉽습니다. 개방적인 커뮤니케이션은 매우 중요하며 서로의 이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전 테일러를 과거에 서너 번밖에 만난 적이 없었지만
모든 커뮤니케이션이 친절하고 상냥했거든요. 테일러가 믿을 수 없을 만큼 재능 있는 아티스트라는 걸 저도 알고 있고 그녀에게 있어서 최선을 바라고 있습니다. 라고 말한 스쿠터는 테일러가 자신을 괴롭혔다고 말하는 것도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사람들은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오해가 생기는 것이다. 라고 코멘트를 했습니다. 넷플릭스의 원티어 인기 드라마 김효쾌도 너무나 사랑하는 기묘한 이야기의 11 밀리 바비 브라운이 열애 중입니다. 밀리의 열애사를 심플패스트하게 정리해 보자면 2019년 초에 데이빗 베컴과 빅토리안의 둘째 아들 로미오와 사귀다가 깨졌고요. 2019년 말에는 2살 연상의 럭비 선수 조셉 로빈슨과 사귀다가 깨졌습니다. 그 뒤로 얼마 전 새로운 열애 상대가 알려졌습니다. 요렇게 뉴욕 맨하탄을 손을 잡고 걸었거든요. 그렇다면 이 상대는 누구냐? 바로 록밴드 본조비의 보컬리스트인 존 본조비의 아들 제이크 본조비입니다. 제이크는 얼마 전 인스타로 이런 투샷을 공개했는데요. 여기에 BFF라고 쓰여있죠. 베스트 프렌드 포에버, 즉 평생의 친구라는 건데요. 으야, 친구랑 이렇게 손을 잡고 뉴욕을 걷는다고? 뭐 그럴 수도 있죠. 아쿠아맨2 촬영을 앞둔 메라 역의 앰버 허드가 집에서 홈 트레이닝을 하는 동영상을 공개했네요. 네, 화이팅! 아쿠아맨2의 부제는 아쿠아맨 앤 더 로스트 킹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촬영 전에 제임스 완 감독은 앰버의 속편 복귀를 환영한다는 메시지를 보냈고요. 앰버가 그 사진을 이렇게 올렸죠. 여기 보시면 지금 격리 중이라고도 적혀있죠. 그래서 촬영 시작은 한 2주 정도 미뤄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분노의 질주 프랜차이즈의 중심인 빈 디젤, 그리고 홉스 앤 쇼로 새로운 중심을 만든 드웨인 존슨, 이 두 빡빡이 형들의 불화설은 이미 제가 1년 전에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들려드린 바가 있었죠. 지금까지의 상황이 궁금하시다면 이 영상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영화가 전 세계에서 순차적으로 개봉을 하면서 두 사람의 불화설이 다시금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얼마 전 빈 디젤이 맨즈 헬스 인터뷰에서 자신이 아주 거친 프로듀서였기 때문에 두 사람 간의 의견 차이가 생겼다고 생각한다 라고 밝혔습니다. 영화를 프로듀스한다는 건 자랑스럽고 미학적인 일입니다. 정말 많은 노력이 필요했고 당시 격렬한 채찍질이 요구됐어요. 전 제가 프로듀스하는 작품에서 제대로 된 퍼포먼스를 발휘하기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겁니다 라고도 덧붙였습니다. 결국 드웨이는 분노의 질주 9에 출연하진 않았지만 분노의 질주 스피노프 홉스 앤 쇼 2가 제작 중이라고 작년에 이미 본인이 인스타로 밝혀서 팬들을 기쁘게 한 바 있었습니다. 그리고 분노의 질주는 10편과 11편을 동시에 제작할 예정입니다. 2013년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배우 폴 워커, 그의 딸인 미도우 워커가 분노의 질주 9 프리미어에 참석했습니다. 한국은 개봉이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축에 속했기 때문에 이제야 프리미어 소식을 듣네요. 현재 미도우는 모델로 활동 중인데요. 이날은 생로랑의 블랙 컷아웃 드레스를 입고 등장을 했습니다. 분노의 질주의 미하여 조나다 브루스터는 이날 인스타에 패밀리 포에버라는 코멘트를 남겼죠. 폴 워커에게는 코디와 케일럽이라는 형제들이 있는데요. 미도우는 이날 삼촌들과 프리미어에 왔다고 하고요. 폴 워커가 세상을 떠났을 때 미도우는 불과 15살이었습니다. 지금은 분노의 질주 배우들과 아빠의 추억을 지키기 위해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폴이 세상을 떠나고 2년 후에 미도우는 아빠가 당시에 타고 있던 포르쉐에 많은 결함이 있었다는 호소를 하면서 소송에 들어간 적이 있었습니다. 소송 합의는 2017년에 이루어졌고요. 합의 조건은 구체적으로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수년간 폴의 미공개 영상과 사진 등을 SNS로 많이 공개해서 폴의 팬들을 기쁘게 해왔습니다. 이번 영화를 보셨다면 아시겠지만 엔딩 장면은 미도우에게도 팬들에게도 큰 선물이 될 것 같습니다.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의 스타로드 크리스 프렛, 그의 아내이자 작가이자 터미네이터 아놀드 슈워제네거의 딸인 캐서린 슈워제네거 프렛이 아버지의 날의 크리스의 요런 사진을 공개했군요. 아빠인 당신을 보는 것은 최고의 기쁨 중 하나야. 아이들의 아빠가 되는 당신을 보면서 내 마음은 녹아갔어. 너무 사랑하고 반했어. 라면서 남편에게 러브러브한 메시지를 보냈고요. 자신의 아버지인 아놀드 슈워제네거에게도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디즈니의 실사판 백설공주의 주연이 확정됐죠. 백설공주를 연기하는 건 신인 여배우 레이첼 지글러입니다.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신작 뮤지컬 영화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에서도 주인공 마리아 역을 맡게 됐죠.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는 무려 3만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주연으로 발탁이 됐고요. 백설공주까지 이게 벌써 두 번째 주인공 캐스팅입니다.
레이첼 지글러는 2001년생으로 2015년 7월부터 유튜버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레이첼이 부른 노래 영상은 1000만 뷰를 넘기도 했고요. 2018년에 웨스트사이드 스토리의 주연 자리를 따고 바로 ICM 파트너와 계약을 합니다. 여기인 영국과 미국 각지에 지사를 둔 초대형 엔터테인먼트 회사인데요. 제작사까지 겸하기 때문에 규모가 상당합니다. 워낙에 출중한 노래 실력을 인정받고 스필버그 영화에 발탁된 레이첼은 DC 영화 샤잠 2편에도 출연하게 됐고 이번엔 백설공주까지 하게 됐는데 백설공주를 연출하는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시리즈와 500일의 썸머의 마크 웩 감독은 레이첼의 뛰어난 가창력은 그녀가 가진 재능의 시작일 뿐이다. 디즈니 스토리의 기쁨을 재발견하기 위해선 그녀의 지성과 낙관론이 필수적인 요소가 될 것이다 라고 극찬을 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인어공주에 이어서 백설공주까지 이렇게 캐스팅하냐면서 비판하는 쪽과 옹호하는 쪽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또 흑인을 캐스팅했냐는 비판도 많이 볼 수 있었는데요. 사실 레이첼은 어머니가 콜롬비아인이고 아버지는 폴란드인입니다. 그러니까 또 한쪽에선 피터팬 실사판에서 팅커벨을, 피노키오 실사판의 파란 요정까지 전부 귀엽거나 아름답고 상징적인 캐릭터들을 보란듯이 이렇게 캐스팅하고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냐 라면서 대립 중입니다. 특히 카밀라 카베오가 캐스팅된 신데렐라로 시작해서요, 인어공주 때부터 이런 이슈가 쟁점화되고 있습니다. 물론 신데렐라는 디즈니 영화가 아니라 소니 영화입니다. 아무튼 뭐 영화 나오고 뚜껑 열어보면 알 수 있겠죠. 저스틴 비버와 그의 아내 헤일리 비버가 파리에서 휴가를 보내던 중 엠마누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영부인 브리짓을 만나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요렇게 저스틴이 인스타에 사진을 올렸는데요. 어떤 코멘트도 없이 사진만 올렸기 때문에 왜 만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한 국가의 대통령을 만나는 자리에서 너무 격식을 갖추지 않았다 라는 비판도 쏟아졌는데요. 저스틴 팬이시라면 아시겠지만 이거 최대한 갖춘 겁니다.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의 메릴 스트립의 올해 나이는 72세라고 합니다. 6월 22일이 메릴의 생일이었다는데요. 메릴은 어떤 팬에게서 아주 독특한 생일 선물을 받았답니다. 아티스트 아드리안 윌슨은 메릴 스트립에게 경의를 표하며 뉴욕 맨하탄의 72번가 지하철역 표지판을 이렇게 바꿨네요. 그래서 뉴욕 포스트가 아드리안을 취재를 했는데요. 본인이 생각해도 아주 완벽한 생일 축하 아이디어였다 라고 코멘트를 했습니다. 아드리안이 연예인 이름으로 이런 걸 한 게 처음은 아니죠. 과거엔 프린스, 아레사 프랭클린 등등에게 경의를 표하면서 거리의 간판을 바꿔왔는데요. 진짜 칠하는 게 아니고 띠부띠부가 가능한 스티커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건 포토샵으로 한 거라고 하네요. 요즘 매주 전해드리는 베니퍼 커플이 꽁냥꽁냥 하고 있는 건 다들 알고 계실 테고요. 얼마 전까지 제니퍼 로페즈와 동거하면서 오랜 연인으로 함께 해왔던 전직 야구선수 알렉스 로드리게스가 제니퍼 로페즈의 집 근처로 이사를 했다고 합니다. 또한 그새 새로운 여친도 생긴 게 아닌가 싶은 정황도 포착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알렉스가 별장으로 임대 계약을 맺은 건 뉴욕주 브리지햄턴에 있는 500만 달러짜리 대저택인데요. 심지어 이 집은 맨하탄이나 햄턴에서 좋은 매물을 찾을 때까지의 임시 거처라고 하죠. 그런데 무려 이 별장은 지난 4월까지 같이 결혼 한 해 만에 하던 제니퍼 로페즈의 1000만 달러짜리 대저택으로부터 불과 1마일, 차로 3분 거리라고 합니다. 심지어 제니퍼와 알렉스는 작년 아이들과 함께 이 집에서 여름을 보낸 바가 있습니다. 알렉스는 지난주 금요일 밤에 자신이 설립한 자신의 회사 에이로드 코퍼레이션 직원들과 근처 레스토랑에서 저녁 식사를 즐기는 모습도 목격이 되었는데요. 이때 알렉스가 2명의 여성과 조카인 닉 실바와 동석을 하고 있었고 어떤 한 여성이 아주 아름다웠다는 점에서 주목을 끌면서 새 여친이라고 보는 분위기가 된 것이죠. 한간엔 알렉스의 회사에서 개발 매니저를 맡고 있는 사람이고 연인 관계는 아니라는데 시간이 말해주겠죠. 한편 제니퍼 로페즈는 이번 여름만큼은 뉴욕에서 보낼 생각이 없다고 합니다. 말리부와 LA에서 벤 애플렉과 함께 한다네요. 사실 이번 주 가장 큰 이슈라고 한다면 브리트니 스피어스겠죠. 이 부분을 몇 편의 영상으로 다뤘으니까 참고 부탁드리겠고요. 링크는 고정 댓글로 달겠습니다. 브리트니는 지난 13년 동안 후견인 제도를 적용을 받아서 자신의 모든 것의 결정권을 아버지에게 넘길 수밖에 없었는데요. 브리트니는 6월 23일 LA 법정에서 열린 온라인 청문회에서 LA 카운티 상급 법원 판사 브렌다 페니에게 자신의 감정을 표현했습니다. 전 더 이상 평가를 받지 않고 후견인 제도를 벗어나고 싶습니다. 전 그저 제 인생을 되찾고 싶습니다. 13년이나 됐고 충분합니다.
제가 번 돈을 써본 지도 오래됐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테스트 없이 끝나는 게 제 소원이자 꿈입니다. 전 제가 하는 일에 익숙한데도 이 사람들이 제 모든 일들을 통제하도록 내버려 두고 있습니다. 전 솔직히 제 가족을 고소하고 싶습니다. 또한 제 이야기를 세상과 공유하고 그들이 제게 한 짓을 알리고 싶습니다. 전 마치 노예가 된 것 같았고 그동안 팬들에게 행복하다는 거짓말을 해왔습니다. 네, 전 행복하지 않습니다. 잠을 잘 수 없고 너무 화가 나고 미칠 것 같고 우울하고 매일 울고 있습니다. 제 상황과 비슷한 건 의지에 반하여 일하게 하고 신용카드, 현금, 전화, 여권 등 소지품을 모두 빼앗고 그들과 한 집에 있어야 합니다. 전 결혼해서 아이를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데 전 그럴 수 없습니다. 제 몸 안에 IUD가 있어서 임신할 수 없어요. 전 이걸 꺼내서 아이를 갖고 싶지만 제 전담 팀은 제가 더 이상 아이를 갖는 걸 원치 않기 때문에 제가 의사에게 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한때 브리트니는 정기 공연을 해야 했던 라스베가스에서 사는 걸 거부했었는데요. 공연 리허설과 약 복용을 거부한다면서 치료사가 그녀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리튬 주사를 놓기도 했습니다. 리튬은 양극성 장애 치료에 자주 사용되는 약물로 5개월 이상 투약이 지속되면 정신적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브리트니는 이어서 늘 취한 기분이어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게 일어난 모든 일은 아버지의 승인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는 제 모든 걸 테스트하고 승인했습니다. 앞으로는 치료사가 일주일에 2번이 아닌 한 번만 집으로 와주면 좋겠습니다. 제 생각에도 전 약간의 치료는 필요합니다. 그리고 조금씩 전진하고 싶습니다. 라고 발언을 마무리한 브리트니. 하루속히 평범한 생활 그리고 무대로 복귀할 수 있기를 희망해 봅니다. 한편 저스틴 팀버레이크는 지난 수요일 자신의 트위터를 업데이트합니다. 우리의 과거에서 좋았던 일도 나빴던 일도 그게 얼마나 오래 전이었는지는 몰라도 그녀에게 일어난 일은 결코 옳지 않습니다. 아이를 낳을지 말지 결정을 제한받는 것은 모든 여성에게 있어선 안 되는 일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트위터를 더 올리는데요. 그 누구도 자기 의사에 반하여 행동을 제한받거나 지금까지 열심히 일해서 얻은 것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 허가가 필요한 일은 없어야 합니다. 제 아내와 전 브리트니에게 많은 사랑을 보냅니다. 그리고 힘이 닿는 대로 돕겠습니다. 제발 법원과 그녀의 가족이 올바른 선택을 해서 그녀가 살고 싶은 대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라며 끝을 맺었습니다. 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월요일이라고 실망 마시고요. 남아있는 일요일을 짜릿하게 즐기시면 좋겠습니다. 영상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의견도 자유롭게 나눠주시고요. 그럼 지금까지 주간 김용케 K였습니다.